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장자미학 편력기 그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법 중에 이부 일획, 즉 일획을 알면 법이 생긴다 하는 말의 의미를 거론해 보겠습니다. 청나라 화론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저작물로서는 석도에 화어록을 치는데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호를 고가 화상으로 했던 석도는 우주관과 해화 이론 내지 해화 기법 등을 연계시켜 하나의 독특한 해화 미학 체계를 수립한 인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 화어록의 원제명은 고가 화상 화어록인데 흔히 북송시대의 화가 곽기로부터 나온 산수화론인 임천 고치집 이후 최고 이론수로 치기도 합니다. 석도는 속성이 주시로 명나라 왕이었던 주수경의 일족이었는데 명나라가 멸망하자 선종불교에 입문하여 스님이 되었고 양주에서 오래 살았으며 황산, 정령산, 여산, 천태상등과 같은 명산을 두루 유람하면서 한평생 만국의 한을 안고 그림만 그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먹의 사용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 물기가 거의 없는 붓을 마구 문질러 수묵화 등을 그려내는 이른바 갈필의 기법으로 독창적인 구도의 그림들도 잘 그려냈고 먹으로 화면에 바탕을 먼저 칠한 다음에 색채를 올리는 개혁적인 설체의 기법 등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석도는 청대의 가장 개성적인 작가로 손꼽히며 역시 명나라의 왕족이었으며 선종불교에 입문했다가 환속을 하는 등 그 행적 또한 석도와 비슷하기도 했던 8대 산인 주답과 나란히 그 이름을 떨쳤습니다. 특히 화어록에서 상정한 석도의 일행론은 서법과 화법은 동일하다 하는 이른바 서화일치의 사상을 표현한 핵심적 화론이자 서법론이라 볼 수 있는 저작물이 되었습니다. 우선 석도의 일행론은 주역에 나타나 있는 간이라는 중국 고유의 미학적 원리가 적용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석도는 일획이란 가장 단순한 개념에다 그의 모든 서화 논리를 함축하려 들었습니다. 먼저 석도의 미학 체계는 당나라 시대 장조의 화론과 북송시대의 곽희 또는 왕리 등의 화론을 이어받아 발전시킨 것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몽당무신 독필을 사용하거나 손을 직접 붓으로 대용하는 등 기발한 화법으로 수묵화 형성기의 개성적 화가로 군림했던 장조가 제시했던 화론이란 밖의 조화를 스승으로 삼는다 하는 외사 조화에 속으로는 시문을 얻는다 하는 중덕 시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곽지의 화론은 몸은 산천에 가서 취한다 하는 신적 산천이 취지였고 왕리는 나는 마음을 스승으로 삼고 마음은 눈을 스승으로 삼으며 눈은 아름다운 산을 스승으로 삼는다 하는 오사심 시임사목 목사 화산이란 개념으로 정의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화론을 한데 묶어보면 서법가나 화가들은 골방에 처박혀 머리로 무엇을 그릴 것이 아니라 몸소 대자연 속으로 뛰어들어가 자연의 원기를 충분히 흡입하고 그 원기로 하여금 작품이 형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뜻이 되기도 했습니다. 석도가 말한 일행론이란 만물의 형상과 회화 형상 절구의 가장 기본적인 인소가 바로 일획이니 일획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으로서 모름지기 작가는 이 일획의 법칙을 장악해야만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면서 고도의 자유를 획득할 수가 있다 하는 논리로 귀결되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일획의 법을 체득하지 못하면
작품다운 작품을 남길 수가 없다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론을 기초로 해서 그는 화어록에서 회화 창작 중의 법칙과 자유의 통일, 그리고 전통의 개성과 참신성의 통일 내지 정체성과 다양성의 통일 등을 논했습니다. 석도에 의하자면 무릇 화가는 우주의 원기로서 자기 내면의 인식을 강구한 다음 가슴 속에 한 폭의 그림이 저절로 그려지고, 그런 다음에 마음의 팔을 움직여 붓을 부리고 붓은 먹을 부려 만물의 형상을 그리게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청나라 초기의 화가들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석도 또한 예술의 독창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화풍을 답습하는 일에 반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되는 길을 가야 하고 스스로 내가 있어야 한다. 옛 수염과 눈썹은 나의 얼굴에 생이 날 수가 없으며 옛 사람의 폐부는 나의 뱃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 나에게는 나의 폐와 장이 생겨야 하고 나의 수염과 나의 눈썹이 있어야 한다. 화어록 변화장. 이럴 때면 석도는 우선 독창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남의 흉내는 제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 하는 뜻이었죠. 가볍게 들으면 평범한 이론 같은데 실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법이나 화법은 엄격한 서성에서 제자로 전승되는 도제식 전통에 묶여 있어서 서성의 화풍을 벗어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히 생사를 결단하는 용기 없이는 자기의 독창성을 들고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화어록은 전체 내용이 1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 5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 전 5장 안에 들어있는 일획장의 내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태고에는 법이 없고 태박은 흩어지지 않았다. 태박이 흩어지자 법이 세워지게 되었다. 법은 어디에서 세워지게 되었을까? 일획에서 세워졌다. 일획이란 것은 모든 존재의 근본이며 만상의 뿌리이다. 이는 귀신신을 이용하여 나타나고 사람에 의해 갈물이 되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한다. 일획의 법은 나로부터 세워진다. 일획의 법이 선 사람은 모든 무법에서 유법을 이루고 유법으로 모든 법을 관철한다. 무릇 그림이란 마음을 따르는 것이다. 산천이나 인물의 빼어남과 일그러짐 또는 새와 짐승이나 초목의 성정, 연목과 사당, 그리고 정자의 구도법 그 어떤 것에 관해서도 다스릴 이자 이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고 자태를 곡절하게 할 수가 없으면 끝내 일에게 큰 계략을 얻을 수가 없다. 멀리 여행하고 높이 올라가는 것도 모두 그 껍질이나 한치 깊이에서 시작된다. 이 일획은 천지 자연의 원기인 홍몽 밖의 것을 모두 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억만가지의 필묵을 모두 받아들이니 이에서 시작되지 않은 것이 없고 이에서 끝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오직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사람만이 이를 파악한다. 사람은 일획으로 몸체와 아울러 비료와 같은 은밀을 감출 수가 있으며 뜻을 밝히고 붓을 움직일 수가 있다. 솜씨가 허하지 아니하면 획은 올바르지 아니하며 획이 올바르지 못하면 솜씨가 신령스럽지 못하게 된다. 움직여 선회하고 윤택하게 회전하며 자리 잡되 공응하고 나아가기를 끈듯이 하고 들어오기를 메마른 듯이 하고 둥글고 모날 수도 있으며 호들 수 있고 굽을 수 있고 오를 수 있고 낼 수 있으며 좌우가 균제하고 요철이 도를 하면 단절 횡사가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가듯 하고 불꽃이 위로 타오르듯 자연스러우면서도 조금도 억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서임인 용은 어떤 것도 신령스럽지 않은 것이 없고 법은 어떤 것도 관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치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 없고 자태는 어떤 것도 다 나타낼 수가 있다. 훌륭한 솜씨를 한번 휘둘려 산천, 인물, 조수, 초목, 연목과 사당, 정자가 형상을 취하고 세를 발휘하여 사생하고 뜻을 고르면 정이 나오고 정치가 아득하게 되어 이슬이 맺히는 듯 정의로움이 숨어서니 사람들은 그 획이 이루는 것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획은 그 마음의 섬섬 위에 유배되지 않는다. 모든 태박이 흩어지면서 일획의 법이 세워진다. 일획의 법이 서면 만물이 드러난다. 따라서 나는 나의 도는 한일로서 관통한다 하고 말하는 것이다. 석도는 먼저 만물 형상의 가장 기본적인 인소는 일획이고 해와 형상 절구의 가장 기본적인 인소 역시 일획이며 그런 까닭의 일획은 회화의 근본 법칙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화가는 이 근본 법칙을 파악해야 산수, 인물, 조수, 초목의 성정, 연목과 사당, 정자 등의 구독에 대하여 그 이치를 깊이 알고 그 자태의 곡질함을 다 나타낼 수 있으며 창작에서 고도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석도가 동원한 미학적 용어들로 충분히 느낄 수가 있듯이 그 이 일획론 역시 노장자의 철학에서 본으로 삼았습니다. 노장자한테 세계의 시원은 도이고 길도는 다시 소박이며 혼돈이었습니다. 천지가 시작될 때의 각도에서 보면 도는 없을 무였습니다. 진실로 큰 형상은 무형인 것이며 만물의 어머니란 입장에서 볼 때만이 도는 있을 유로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리고 도는 하나를 만들고 하나에서 둘이 생기고 둘에서 셋이 생기고 셋에서 만물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석도는 노자의 이러한 논리를 적용해서 도를 통해 한일에 이르는 것은 곧 무형으로부터 유형에 이르는 것으로 이런 곧 형의 계시이며 형상의 기초가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석도는 일획이 모든 존재의 본이 되며 만상의 뿌리라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인이자 문예 비평가이기도 했던 폴 바레리가 시에 있어 최초의 일행은 신이 쓰고 일행 때부터 시인이 쓴다 하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논리로 보이기도 합니다. 한번 그음으로 묻 존재의 뿌리며 온 모습의 근본을 표현해야 한다 하는 석도의 일행론은 당연히 회화의 가장 기본 수단이 되는 줄선자 선조와 연계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본래 선이란 고정된 시각에서 바라보는 대상의 리얼리티가 아니라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시각에서 느끼는 지의 흐름을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추상화한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식의 공간과 시간이 하나로 융화된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표현성에 있어 보면 채색을 위주로 한 그림이 사실적임에 비해 선을 위주로 한 그림은 보다 상징적이 됩니다. 이를테면 수평선은 안식과 평정의 감정 등을 상징하고 수직선은 엄숙함과 고조의 감정 등을 상징하고 굴곡선은 저항과 충돌, 활동의 감정 등을 상징하고 곡선은 유화, 일락 등과 우한 감정 등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선의 생명은 색채의 생명과 결합하는 것보다 오히려 악음, 즉 고운 소리의 생명과의 융합이 용이하다고 보는데 선의 생명은 색채의 생명에서는 볼 수가 없는 일종의 동세적 운동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은 천태만상의 무한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석도는 만물 형상과 회화 형상 절구의 기본적 인소인 일획에다 예술 형상의 추상적 의미를 부여하려 들었습니다. 또는 천지 만물의 추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석도는 일행론을 기초로 하여 해와 창작의 법칙과 자유의 통일, 전통의 개성과 참신의 통일, 정체성과 다양성의 통일을 논하러 들었습니다. 석도는 요법장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전통적 화풍이란 속박에서 벗어나 회화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회화에도 분명한 법칙이 있음을 인정했으나 그 법칙에 속박되어 자유를 얻지 못하면 화가로 입시할 수가 없다면서 일에게 근본 법칙을 파악하게 되면 그러한 속박에서 자연 벗어날 수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석도는 회화란 일종의 신미 창조로서 필묵을 빌어 천지 만물을 묘사하고 그와 더불어 즐기는 것이라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위해서는 고인들의 화풍을 당연히 학습해야 하긴 하지만 옛것에 너무 얽매여 변화하지 못하는 니고불화에 거친다면 전진할 수가 없게 되므로 옛것을 빌어 오늘을 여는 차고 이 개검의 정신을 지녀야 한다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석도는 변화장에서 그러한 서술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말하기를 도 같은 지는 무법이라 했다.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법을 법으로 삼는 것이 적한 법이 된다는 뜻이다. 모든 일에 진할경자 정이 있으면 반드시 권세권자 권이 있고 법이 있으면 반드시 되하자 화가 있다. 그 정을 알아도 그 권은 변하는 것이니 그 법을 알면 즉 대화에 뛰어드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무법은 무도가 아닙니다. 일상의 법으로서는 이름 지을 수 없는 법이기에 무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이 있으면 반드시 권이 있고 법이 있으면 반드시 화가 있다 하는 말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법칙을 수용한 뜻으로 석도는 변화에 미치기 위해서는 마땅히 자기의 창조를 존중하며 자기의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 하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나를 위해 고인이 소용되도록 하려면 마땅히 자기가 고인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존수장에서 그는 한층 더 들어가 해와 전통에 대한 학습과 화가 본인의 창조력의 관계로부터 옛것을 빌어 오늘을 여는 차고의 계금의 논리를 긴 일보시켰습니다. 차고의 계금에서 옛고라는 것은 기존의 학식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옛 전통의 변질을 근심하는 사람은 학식에 구애받는 것이 됩니다. 장자의 추수편에서 북해의 신신인 약이 하백에게 우물한 개굴에게 바다를 말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장소에 구애되기 때문이요. 매매한 때 얼음을 말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때에 굳었기 때문이요. 편벽된 선비에게 도를 말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가르침에 묶여있기 때문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로 석도는 여기에서 화가에게 옛 전통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론적이 예술인이 그 무엇에 구애받아 자유로운 상상력이나 창조력을 발휘할 수가 없으면 입신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은 먹에 지배되고 먹은 붓의 지배를 받으며 붓은 솜씨의 지배를 받아 천지가 생겨나고 땅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감수를 하는 까닭이다. 이를테면 화가 및 서법가는 자연을 관조하면서 억경이 세워지면 마음속에 그 억경이 손으로 전달되고 다시 붓으로 전해지고 결국은 먹으로 녹아내려 화면에 천지가 그려지고 땅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석도는 글씨가 쓰여지거나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자연의 조화에 의한 것일 뿐 인위적인 자기가 전혀 아니란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일행론을 기초로 해서 다음과 같이 필과 묵에 대한 미학적 규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먹은 붓에 따라 흘러야 신령스럽게 되고 붓은 먹에 의해서
귀신실하게 된다. 먹이 몽냥하지 않으면 신령스럽지 못하고 붓이 생활하지 않으면 신령스럽지 못하다. 몽냥의 신령을 감수할 수 있으면서 생활에 귀신을 흩트리지 않으면 유묵무필이다. 생활에 귀신을 감수하면서 몽냥의 신령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유필무묵, 즉 붓은 있고 먹은 없음이 된다. 필묵장. 쉽게 풀이하면 묵에는 천지자연의 원기가 서려야 하고 붓에는 실력이 깃들어야 하며 묵과 붓이 각기 놀아도 되지 않고 서로 세를 다퉈도 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석도가 사용한 생활이란 용어는 천지 만물에 생생한 각가지 다른 특수한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며 몽냥이란 용어의 개념은 원래 주역의 몽계 단사에 있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몽으로 양정하는 것이 성의 공이라 하는 의미가 되는 몽이 양정 성공야에서 따온 말로 그 뜻은 결국 태고적 우주가 혼연일체가 된 혼돈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자가 도를 일러주면서 사용했던 바로 그 혼돈을 말하게 됩니다. 석도가 어느 그림의 제명인 화제를 통해 몽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도는 모름지기 몽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몽이란 것은 태우의 무법으로 인한 것이며 양이란 태박의 불산으로 인한 것이다. 소양이 불산하는 것은 무법이며 몽이다. 먹을 수하지 아니하면 먼저 그 몽을 생각해야 하며 조피를 하면 다시 그 양을 살펴야 한다. 몽을 살피고 양을 살피면 스스로 몽을 열고 옛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으며 스스로 변을 다 나타낼 수가 있고 무법이 될 수 있으며 스스로 몽냥의 대도에 들어간다. 정상대척자재발에서 일획은 혼돈을 타파하는 것이 되고 가장 마지막에는 다시 혼돈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니 이른바 한일로 화여 혼돈을 이루면 천하의 영사는 끝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또한 한일로부터 만에 미치고 만으로부터 일을 다스린다는 대립운동을 가리킵니다. 석도가 생활을 강조하는 것은 만에 착안한 뜻이 됩니다. 해화에서의 일만 만이란 형상의 다양성과 생동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일이란 해와 형상의 통일성 내지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묵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하늘의 천지와 땅의 지기가 묘하게 화합하는 통일성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몽냥과 생활의 통일은 묵과 필의 통일이며 일과 다의 통일이며 해와 형상의 정체성과 다양성의 통일이 됩니다. 산천 초목의 몸체를 갖추는 것은 반이 있고 정이 있으며 편이 있고 척이 있으며 모여들미 있고 흩어짐이 있으며 가까움이 있고 멀미 있으며 안이 있고 밖이 있으며 허가 있고 실이 있으며 끊어짐이 있고 이어짐이 있으며 정차가 있고 방락이 있으며 분치가 있으며 묘가 있으니 이가 생활의 대단이다. 필묵작 제5. 그러니까 석도가 제시한 생활상은 오늘날의 사회생활이나 생활체험성이 아니라 산천만물의 생생한 각가지 특수한 형태를 가리킴이 됩니다. 묵의 운용에서 살펴야 할 것은 몽냥의 임을 수하는 것이다. 필의 조정에서 살펴야 할 것은 생활의 임을 수하는 것이다. 자임장 제18. 조필은 화면 형상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고 운묵은 화면 형상의 통일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필묵의 심미 공능입니다. 석도는 또 필묵의 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가했습니다. 모든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낙필하지 않았을 때는 먼저 영감을 모아야 하고 낙필할 때 이래서는 촉박하지 말고 게을러서도 안 되고 문기적거리지 말고 산만해서도 안 되고 거창하게 펴들지도 말고
먼저 하늘의 원기에 침잠하는데 힘써야 한다. 산천의 배일과 수풀의 위치는 먼저 나무가 생기고 후에 땅이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수풀은 땅이 나타나는 곳에 세워야 한다. 나의 가슴에 원기가 함축되는 것은 산천 인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 정신은 산천 인목 밖에서 정리되어야 한다. 붓을 따라 낙피되고 뜻을 따라 펼쳐지면 저절로 하늘의 원기를 이룬다. 곳곳에서 통정하고 곳곳에서 서로 화합되어 곳곳에서 탈속을 하고 생활하니 저절로 천지의 속박을 벗어난 솜씨가 되어 자연으로 돌아간다. 청상대척자 제말에서. 이를테면 필묵의 신미 공능을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화가는 조필 운북하여 창작하는 과정에서 가슴 속에는 우주 만물이 저절로 화합하는 정체 현상이 있어야 비로소 낙필하는 데 따라 뜻이 펼쳐지고 스스로 자연의 원기를 이룰 수가 있고 생동하고 발랄하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화민 형상을 창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함이 바로 필묵의 극치라 했습니다. 석도가 필묵에 대해 내린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필묵은 예술과 기교의 개념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술 형식의 개념이 되기도 하며 모든 회화의 정체 형상과 긴밀하게 연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과거 어떤 화가들이 회화의 정체 현상을 떠나 단순히 필묵 심의만을 추구하였던 형식주의 경향을 이론상으로 손바닥 뒤집듯 전환한 지론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 석도의 일행론은 이미 수묵화가 세속화를 압도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이론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먹으로 오색을 대신함이 간이라는 주역의 미학적 논리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최상의 아름다움인 지미는 소박함에 있다 하는 장자의 미학적 논리에도 부합되므로 이미 확고한 논리가 정착되어 있었기에 재론의 여지조차 없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간추린 산수화의 역사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